뭐 문자로 아니구나. 너네 문자 안 읽지? 문자로 받겠지만 저는 김동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보인고등학교 전담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인고랑 둔촌 창덕 그리고 이제 고3 언어와 매체반 수업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랑 메가스터디 러셀 부천에서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고 대성 컨텐츠 평가단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경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차차 수업해 나가면서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첫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만약에 늦거나 못 올 일이 생긴다면, 오늘처럼, 늦거나 못 올 일이 생긴다면, 지원아. 선생님한테 반드시 먼저 연락을 좀 해줘야 됩니다. 문자를 해줘야 돼요. 가끔 이제 나중에 인스타 친구 되고 나면 인스타 DM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인스타 알람이 안 켜져 있어요. 인스타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급한 건 문자나 전화로, 오늘 선택한 것처럼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해줘야 돼요. 너 무슨 일 때문에 어느 정도 늦는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안 할 뿐이지. 그렇잖아. 지호가 예를 들자면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미안 늦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러던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엄마랑 싸워서 몇 분 늦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결석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결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결석과 관련해가지고 이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결석은 제가 현장 보강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 진짜 안 돼요. 저 주 7일 동안 일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은 부천 가야 되고 수목금, 토일은 여기 있고 목금, 토일은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클리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나랑 수업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보강은 영상 보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석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따로 보내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태도입니다. 수업 시간에 뭐 허리를 똑바로 펴라, 뭐 선생을 존중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준아 이거 하나씩 받아가. 선생을 존중해라,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태도 이야기하는 거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성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에 가깝냐면은 성의에 가깝거든요. 성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려나? 가끔 학원에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내가지고 그냥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썩은 표정하고 뭐 필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수업 듣고 있어. 그럴 거면 나는 학원에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은 강사를 족밥으로 생각하잖아요. 강사를 족밥으로 생각해서 강사 말을 되게 귓등으로 막 들어요. 그러고 이제 딱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족밥은 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바뀐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원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 수업에 와서 앉아있고 나는 그래서 수업 들을 생각 별로 없다. 그러면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싸워서 그냥 학원을 그만두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2번.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것 좀 챙겨가, 윤을 하나씩. 그런 것과 비슷하게 마찬가지예요. 헬스장, 놀랍게도 제 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PT를 받거든요. 헬스장 원래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헬스장은 가는 게 제일 어렵고, 가고 나면 PT쌤이 알아서 조져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네도 학원에 오기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해줄게. 대신 와가지고 썩은 표정 짓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다 머릿속으로 두각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두각이 당연히 뭐 차민주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알고 밥도 먹는 사이입니다. 근데 뭐 두각이 당연히 애들도 많이 다니고 훌륭하고 좋은 학원이겠지만 나는 인원이 적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학원 내신 기간 학원비가 7주니까 한 49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 돈 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메가패스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메가패스 안 끊고 왜 학원을 오냐? 혹은 대형 학원을 일부러 안 가고 이런 데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오냐? 그러면 내가 헬스장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헬스장 잘 안 가는 몸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그런 거야. 내가 왜 헬스를 안 끊고 PT를 끊었을까? 관리받으려고 끊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그거에 맞게 운동해주는 걸 해주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너네가 학원에 왔다는 건 너네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너네가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응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 와서 내가 늘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거든. 내가 돈을 편하게 벌어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게 벌어가는 거냐면 그냥 수업 시간 알아가지고 대충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숙제도 안 해오고 그냥 그러고 이제 내신 기간 보내는 거야. 나한테 카톡 한 번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돈을 편하게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편하게 벌게 하지 말고 일종의 악성 소비자가 되세요. 악성 소비자 아니지만 질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요청하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나한테 계속 물어보고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내 수업 첫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있는데 내가 첫 수업 들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너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라. 내 말을 끊어도 괜찮다. 왜냐면 대부분의 궁금한 건 그때만 궁금해요. 지나고 나면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중간에 내 말 끊어도 되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공부하다가 질문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 카톡이나 문자로 제발 제일 좋은 건 카톡 제일 좋은 거 왜냐면 내가 컴퓨터로 답장할 수 있으니까 문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일 나쁜 건 인스타 DM이에요. 그 인스타 특히 사라지는 사진으로 자꾸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의 기억력을 그 테스트하지 말고 제발 그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좀 질문 좀 해줘. 내가 지금 관리 어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질문하기 편하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 딱히 없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내가 늘 말하는데 허락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걸로 알게. 나의 개인적으로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는 허락하지 않아도 가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벌 서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그만 실례를 해버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후로 화장실은 허락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제 발작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졸았는데 안 졸았다고 하는 거. 내가 충분히 보고 졸고 있으면 가가지고 학생한테 연준아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연준이가 안 졸았는데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졸았으면 졸았다고 하세요. 내가 뭐 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졸았으면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면 되지. 꼭 안 졸았다 그래. 안 졸았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진짜 약간 좀 화가 나요. 근데 다리 이렇게 떨다가 멈춰가지고 고개 떨어진 거 보고 이야기했는데 안 졸았대. 그럼 어째야 안 좋은 거야? 얘래야 좋은 건가? 근데 어쨌거나 그것만 아니면 뭐 마실 거 먹을 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족발을 뜯을 거 아니잖아요. 족발 뜯을 거면 나도 좀 주든가. 그치? 족발 같은 거 뜯을 거 아니잖아. 과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너무 시끄럽게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다른 선생님 때려본 적 있는 사람? 지연이 손 들었어? 다른 선생님한테 욕해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 있다고? 그러면 하지 말고 그거는 다른 쌤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제입니다. 저는 과제를 많이 내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과제를 많이 내면 첫 번째 과제의 전체적인 총합 퀄리티가 떨어지고 두 번째로 베껴요. 그렇잖아. 근데 너네가 과제나 공부를 할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너네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약한지를 계속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거든. 선생님 저 이게 어려워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가 계속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수업 때 너네 표정, 두 번째는 과제예요. 근데 너네가 이 과제를 만약에 베껴서 해와버리면 나는 너네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너네한테 손해지. 그러니까 과제를 베낄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알겠지? 베낄 거면 하지 마. 내가 베껴서까지 해야 될 정도의 과제량을 주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뭐 수학이 뭐 300문제 줬어. 그래서 수학 푸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그럼 그냥 와. 그러면 그냥 나중에 국어 시간 내가지고 따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끼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해오면 됩니다. 근데 과제의 또 다른 중요한 거, 과제를 공부한다고 착각하거든? 근데 과제가 공부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과제를 풀 때도 머리를 써서 열심히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과제 다 봐보면 다 이렇게 해설 엄청 상세하게 열심히 다 달아놨어. 작년까지는 솔직히 시간이 조금 빡빡해가지고 전체 문제의 해설은 다 못 다룬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개고생해가지고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너네가 풀게 되는 어지간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설이 있을 거예요. 가끔 해설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옛날 문제들은,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골랐는데 이래서 맞았네, 혹은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 오답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과제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과제는 그냥 시간을 그냥 허공에 팍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과제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이 공부가 되려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은 대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대답을 하면 제일 좋지만 대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라도 내가 선생님이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나랑 비교해봐야 그게 머리를 쓰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나 잘하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페이커 경기를 본다고 페이커처럼 롤을 할 수 있진 않아요. 근데 너네는 약간 앞에서 뭐 내가 뭐 페이커라고 하면 조금 그 재수없으니까 뭐 누구라고 할까, 뭐 대충 오너 구마유시 뭐 이런 애들이라고 칩시다. 제우스. 그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잘하네 이러고 집에 가면 너네에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지? 머리를 써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 과제 수업 안내문을 한번 봐봅시다. 수업 안내문의 1번, 강사 및 학원으로부터의 연락을 잘 받아주세요. 이거 제 번호를 국어쌤이라고 저장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제 이름으로 저장해주세요. 왜냐면 너네가 이제껏 만난 국어쌤의 처음이 내가 아닐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국어쌤이라고 해놓는데 누가 누군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나는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의 연락을 고등학교 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국어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숙제 나한테 보내지 말고, 다른 국어쌤한테 보내지 말고, 제 이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준입니다. 혹은 제 별명이 코인킴이거든요. 그래서 코인킴이라고, 너네 선배들은 대부분 코인킴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이제 내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 동준쌤 수업 들어가 아니라 코인킴 수업 들어? 이렇게 지네들끼리는 물어보더라고. 뭐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저장만 좀 해놔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수업 카페 가입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 과제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고 오는 거를 하나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수업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업 카페 주소 cafe.naver.com 코인 아카이브입니다. 여기로 가입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그 평가가 있어요. 약간 그 입학 평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잘 읽어봐. 가입 시 닉네임을 뭐로 설정해라? 학교명 플러스 학생명. 그럼 너는 뭐라고 설정해야 돼? 보잉고 땡땡땡, 보잉고 오윤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닉네임으로만 가입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1차적으로 너네의 능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직도 이젠 찾았지만 내가 2년 동안 닉네임을 누가 엉덩이 굿이라고 가입한 거예요. 엉덩이 굿이라고 가입한 거야. 그래, 굿은 굿이지.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업 시간마다 물어봤어. 도대체 엉덩이 굿이 누구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2년쯤 뒤에 선생님 저 카페에 퇴원생 처리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걔가 엉덩이 굿이었어요. 걔는 2년 동안 카페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은 내가 다른 안전 조치들도 해놨지만 일종의 입단 테스트예요. 이게 너네 능지 테스트야.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너네한테 아까 이야기했고요. 과제를 계속 안 해오게 되면은 다음 수업 때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하고 나서 기말고사 수업 때도 만약에 우리 학원을 쓰겠다고 한다면 내가 거절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해오십시오. 그 다음 그 뒷장 넘겨볼래?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테스트를 불합격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업 직후에 남아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 말고도 다른 학원이 있으니까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반드시 부모님과 해야지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제나 과제를 해오세요. 그 다음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사전 연락 없는 결석이나 지각이 반복되면 이거 깜빡했는데 기파랑반 아니고 제가 작년에는 기파랑반 수업했었어가지고 그 다음 내신 수업 수강하는 것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석, 모든 보강은 영상 보강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면 마음을 다잡는 느낌으로 거기 밑에 신청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거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달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본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름, 학교 학년, 반,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그 밑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국어 담당 선생님,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너네는 국어쌤이 많아요. 그래서 이고은쌤, 곽광용쌤, 그 다음에 상호쌤, 그치? 김상호쌤, 그 다음에 정지은쌤,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많아요. 너네 반에 많은 반은 한 반에 3명까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요. 문학은 누가 하시고 문법은 누가 하시고 비문학은 누가 하시고가 되면 제일 좋아요. 아마도 문법은 거의 고은쌤하고 지은쌤인가가 하시는 것 같고 문학은 상호쌤이 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비문학은 곽광용쌤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반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클리닉 가능 시간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클리닉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기본적으로 수업 때 나간 내용들을 얼마나 잘 복습해서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클리닉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화로 클리닉을 진행하거든요. 전화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을 위해서 제가 훌륭한 조교쌤들을 작년부터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언매 만점자라든가 재작년 언매 만점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어 교육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15분 정도 생각해요. 시간은 언제냐면요. 수요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안에 이제 제가 매주 순서를 불러줄 거예요. 오늘은 뭐 예를 들자면 누가 먼저 성태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카톡방에 공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대기하다가 조교쌤이 전화 거시면은 전화 받아서 조교쌤이랑 클리닉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전화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현장에서 참여하는 건 지금 일단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수요일 날 4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할 사람들은 와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업 시작 전이나 목요일 날 수업 시작 전에도 살짝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목요일 날도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한다면 4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되는데 너네가 실질적으로 4시부터 6시 사이에 아마 여기에 나와 있기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자습을 빼거나 이러면 나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4시에 와가지고 시작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클리닉에다가는 뭘 적어주면 되냐? 일단 전화로 가능한 시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어주세요. 시간대를 적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10시 반부터는 안 되고 11시부터 됩니다. 이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하든지, 선생님 저는 11시 반 이후로는 집에서 전화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11시 반까지라고 적든지, 요거를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성격 키워드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적어주면 좋습니다. 어제 아이들은 열심히 다 적어줬네요. 그 다음, 참고로 저의 성격 키워드는 저는 INFP인 것 같습니다. INFP나 INTP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직전 학기 국어 성적인데요. 이거는 중학교 때 국어 성적은 적지 마십시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성적 적지 말고 뭘 적냐면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의 점수를 적어주세요. 오케이?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본 적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원 평가 점수 알면 학원 평가 점수 적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국어학원 수강 이력은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국어학원 수강 내역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중학교 2학년 때 뭐 한맥, 중학교 3학년 때 뭐 체움, 예비 고1 때 뭐 국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학습 성향 및 습관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공부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학습 방식, 이건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국어 자습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국어 자습 시간 딱히 정해놓은 게 없으면 목표하는 국어 자습 시간을 적어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목표 및 바라는 점입니다. 이번 학기 목표 등급, 그 다음에 강사에게 바라는 점. 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뭐 선생님 저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요. 뭐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고, 신체적으로 아픈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업 때 부탁하는 거 뭐 혼내주세요, 뭐 욕해주세요, 뭐 기타 등등, 망고 젤리를 많이 사주세요, 뭐 이런 것들. 참고로 목표 등급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2등급 이상은 적어주세요. 목표 등급을 실제로 달성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적어주세요. 그래, 어제 그랬더니 누가 선생님 3등급 적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3등급은 좀 그렇잖아. 3등급이면 거의 한 30%, 그치, 상위, 전체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달성 가능성이 60% 이상 돼버리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3등급은 좀 그렇고, 뭐 2등급이나 1등급 정도는 그래도 적어주면 좋겠죠? 몇 등급 적으려고? 3등급? 5등급? 5등급이면 진짜 선물 한번 줄 수도 있지. 5등급은 5등급대로 어려운 거잖아. 너네 5등급 쉽지 않아. 너네 축구부 애들도 있어가지고 5등급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옆에 지호 좀 주라. 옆에 친구 좀 주라. 이거 좀 뒤로 쭉 넘겨준 그 상태야? 옆에 주라, 연준아. 어디 출석 한 번만 불러볼까? 강준우 왔고, 김성태 왔고, 박인준, 주용인 어제 왔고, 준형, 박준형, 어제 왔지. 백민준, 지헌이, 윤우, 지호, 연준이. 오케이.
야, 혹시 장학생 선발고사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 까비. 어제반에 한 명 있던데. 오케이. 다 적었으면 제가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지나다닐 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응? 뭐가 없으면? 바라는 점 없으면 안 적어도 돼요. 뭘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어? 뭘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있어? 이게 숙제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어. 한 번 숙제가 이만큼이에요. 아니야. 숙제 많아도 괜찮다며. 이건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예 한 번 숙제는 아니지. 아, 그리고 내가 준비물에 교과서랑 유인물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그거 안 가져와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교과서하고 유인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 수업 내용을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으면 매주 가져와 주세요. 오케이?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막 보내지 말고, 선생님 앞에서 막 이러면서 보내지 말고 몰래 보내주세요. 오케이? 너네 학교 작년에는 어떤 짓을 했냐면, 학원 꼴배기 싫다고 학원이 종강하는 날에 맞춰서 마지막 시험 범위를 공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싫어하셔. 근데 뭐 어떠겠니? 나도 너네 성적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응? 이따 내가 복사할게. 이따가 좀 주라. 고맙다. 오케이. 그러면 교재 한번 펴보십시오. 교재 우리 몇 페이지 볼 거냐면은, 일단 그 산수유나무의 농사 쪽으로 좀 갑시다. 거기 앞부분에 얘들아, 2페이지부터 나타나 있는 시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너네가 만약에 시와 관련된 개념들을 잘 모른다면은 이번 주 자습할 때 반드시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몇몇 것들 수업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몇 페이지로 넘어갈 거냐면, 저기 페이지가 16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수업 때 이게 앞에 내가 필기를 이렇게 좀 미리 해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따라 적느라고 급급한 경우가 있거든. 가급적 내가 적으라고 할 때 적어줘. 오케이? 어차피 적을 시간 여유롭게 주고 나중에 손필기 한 것들도 다 줄 테니까 필기를 적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을 얼마나 하고 넘어가느냐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해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작가 소개에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하나만 밑줄 좀 쳐놓자. 왜냐면은 외부 작품 너네 학교에서 많이 내잖아. 외부 작품 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낼 만한 게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또는 같은 소재가 등장하는데 의미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문태준이라는 사람의 시의 특징은 알아두면 뭐 나쁠 게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좀 쳐놔줘. 자신의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친숙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를 주로 썼다. 그리고 그런 문태준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가재미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한번 좀 알아놔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는 밑줄 한번 쳐놓고 그 다음 그 밑에 핵심 정리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성격상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봐. 비판적이라고 하는 게 뭔데? 말 그대로 무언가를 무언가를 비판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굳이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사회 또는 현실 비판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시를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참고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대부분 주제의식과 관련된 것들,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들은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 초록색으로 표시할 것들은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필기를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겠지? 산수유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조한다. 그러면 산수유나무는 어떤 모습이고 인간은 어떤 모습이길래 이 둘을 대조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 시의 핵심인 거야. 넘어간다. 본문으로 넘어와 봐봐. 여기 학교에서 다 나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 4에서 7행이라고 나타나 있는 여기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이 주제의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와야 앞에 것들을 좀 더 보기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이냐면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은 6번 문장이에요. 6번 문장에다가는 별표를 좀 쳐놔줘. 6번 문장에다가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왜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려면 이 시에서 그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늘은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의미, 뭔가 어두운 부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의 그늘은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지? 남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나 여유 혹은 삶의 위안을 주는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쏟아질 때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그늘을 잘 봐봐. 이 그늘을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요거예요. 그늘이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산수유나무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첫 행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당연히 그늘은 그냥 원래 드리워지는 거야. 그늘은 햇빛 받으면 알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나무가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그늘은 계속 땅에서 넓어지고 있거든. 이 넓어지는 이 그늘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을 위해 배려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계속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산수유나무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남들을 위해 계속 넓혀가는 존재인 거야. 그럼 얘랑 비교되는 게 누군데? 3행이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산수유나무는 아까 뭐 한다고? 그늘을 의도적으로 넓혀나가는 존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라고 불평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봐봐. 이거는 의미가 사실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야. 1번. 자기의 그늘이 계속 오그라든다고 불평한다. 2번.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자꾸 오그라드는 것을 불평한다. 지호 몇 번이야? 1번과 2번 중에? 2번이에요. 우리 교사형 지도서가 원하는 해석의 방향은 2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마음의 그늘이 자꾸 옥말려, 요즘 사람들은 배려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늘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이타적이고 나무를 그늘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는 나무랑 산수유나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는 거지.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은 이거예요. 아까 여기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도대체 산수유나무와 인간의 모습은 어떤 점에서 대조되는데? 그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지. 클리닉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산수유나무와 인간이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데? 산수유나무는 자신의 마음의 자신의 그늘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는 이타적인 존재지만 사람들은 그 그늘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지? 요게 우리 이 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뭐냐? 표현상의 특징들을 좀 봐야겠지?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여기다가 시각적 심상에다가 그 밑줄 하나 쳐놔봐봐. 어이, 민준아, 시각적 심상이 뭐니? 눈으로 보이는 거.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시각적 심상이니? 색깔이나 모양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은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시각적 심상, 색깔, 산수유나무의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테고 비유. 인준아, 비유가 뭐니? 오, 훌륭하다. 자, 봐봐. 비유는 기본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거든.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보조관념은 그 대상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선택된 물건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유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과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럼 사과 같은 얼굴에서 윤우야, 뭐가 원관념이야? 얼굴이 원관념이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얼굴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물건으로 선택된 게 사과. 그러면 이런 건 사과 같은 얼굴이니? 아니겠죠. 그치? 이런 건 키위 같은 얼굴에 가깝죠? 그쵸? 웃어? 웃으라고 한 거니까 웃어야지. 사과 같은 얼굴은, 봐봐. 얼굴이 작고 동그랗고 뭔가 광택도 나고 이런 보기 좋은 얼굴이어야 우리가 사과 같은 얼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원관념이 되는 거고 사과가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비유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 둘을 연결해주는 표현이 직접 존재할 때. 어떤 표현? 뭐뭐처럼, 그치?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직유라고 하고, 이런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둘의 공통점을 연결하게끔 해주는 거.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와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젠 070으로도 안 하는구나. 지방선거 때 선거한 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알아서 하면 되지. 자꾸 애들이 막 그 선거철 되면은 선생님 어디 찍으실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 막 물어보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친해지면 알려줄게. 어쨌거나 그 얼굴과 사과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 은유. 근데 또 다른 비유에 뭐가 있냐면은 의인이 있어요. 이것 좀 기억해놔. 비유의 세 가지. 직유, 은유, 의인. 그러면 의인은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이야?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이잖아. 그럼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일까? 사람이 아닌 게 원관념이고 사람이 보조관념이어야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칠판 지울게. 지워도 되지? 그러면 도대체 의인이 뭔데? 의인이라고 하면 너네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는 거. 요걸 의인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디? 연준아. 긴장하지 말고. 나뭇잎이 손을 흔든다. 의인이 아니야? 원숭이가 손을 흔든다는? 아니라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의인을 뭐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냐면 행동, 동작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 나뭇잎은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손을 흔들 수 없지만 원숭이는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손을 흔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동작에 집중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움직임이 핵심이 되는 건 의인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야. 화류를 가르는 기준이지. 그치? 화류는 뭔데?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무생물은 못하는데 생물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을 가르는 게 움직임이겠지?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은 뭐가 핵심이어야 되냐면 얘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얘가 감정이나 혹은 어떤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대상에게 사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걔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혹은 걔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 이름이 있어. 얘 이름은 늘코예요. 그 나무늘보 코인이라고 나를 닮아가지고 그 눈 처지고 일단 작으면 나를 닮았거든요. 근데 그 봐봐, 내가 늘코야 오늘도 힘내볼까? 이러면 나는 이 늘코가 마치 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얘가 한 행동, 지연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의인화된 대상이 돼요. 왜? 내가 얘한테 말을 걸어줬으니까.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의인의 행동, 의인의 핵심은 동작이 아니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나뭇잎이 손을 흔든다는 왜 의인이 될까? 손을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니까? 반갑다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흔든다는 의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원숭이가 이러는 거면은 이거는 그냥 손을 흔드는 거겠지만 원숭이가 날 보고 왠지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네 라고 여겼으면 의인인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걸 잡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를 잡을 수 있죠.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예요.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해서 이거는 의인법이야. 왜 의인일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대로 해도 돼. 농사를 짓는다는 건 산수유 나무가 할 수 없는 행위잖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고. 왜 이건 의인일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처럼 그늘을 의도적으로 넓혀나가려고 하는 존재로 표현했으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저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것만 밑줄 좀 칩시다. 동일한 시어와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동일한 시어와 종결어미를 반복한다인데 반복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성태야, 반복의 효과 뭐게? 그렇지. 뭘 강조하냐면 주제의식이나 정서를 강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운율을 형성하는 거예요. 반복의 효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 지연아 뭐라고? 그렇지.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이나 정서를 강조한다. 이게 반복의 효과야. 뭐든지 간에 반복되는 건 다 이런 효과를 가져요. 오케이? 뭐든지 간에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의미가 있으면. 오케이? 그럼 샤이니의 너네 링딩동이란 노래 아나? 링딩동, 링딩동, 링디기디기 딩딩동도 반복이에요. 그럼 이 반복의 효과는 뭘까? 운율 형성, 주제의식 강조는? 안 되지. 왜냐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의미가 없는 애의 반복은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어렵지. 그렇지만 운율감은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한번 좀 봐두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